오늘은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75년, 선조 8년. 조선 왕실은 정비 의인왕후가 아직 후사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후궁 공빈 김씨가 한 아들을 낳았으니 바로 훗날 광해군이 되는 이온리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의 출생은 곧바로 정치적 논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정비 소생이 아닌 후궁의 아들이었기에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요. 더욱이 공빈 김씨가 후일 폐비로 몰리면서 광해군은 어린 시절부터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똑똑하고 총명하여 선조의 총애를 일정 부분 얻으며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광해군의 앞길은 언제나 불안정했고 왕위와는 먼 듯 가까운 듯한 기묘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1592년 일본이 침략하기 직전의 조정은 후계자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선조는 정비에 소생이 없어 후궁의 아들들 가운데 세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당시 후보는 광해군과 형 임해군이었으나 임해군은 성격이 거칠고 기행이 많아 신망이 없었습니다. 결국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였지요. 그러나 세자 책봉 이후에도 그의 자리는 불안했습니다. 훗날 임목대비가 낳은 어린 영창대군이 잠재적 경쟁자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은 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정치적 압력 속에서 살아야 했고 이는 그의 성격과 통치 방식에도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일본군은 순식간에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선조는 의주로 피난했고 조선 왕조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광해군은 분조의 책임자로 남아 전란 중 국가 운영을 맡게 됩니다. 그는 전쟁 속에서도 명나라 사신과 교섭하고 의병을 독려하며 조정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특히 광해군은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노력했고 전시 행정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도망친 선조보다 분조를 이끄는 세자 광해군이 더 낫다는 평가가 돌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높였으나 동시에 선조의 불안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598년 정유재란이 끝난 뒤 조선은 피폐해진 국토와 무너진 백성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자 광해군의 역할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대내적으로는 민생을 챙기고 대외적으로는 명나라와의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세자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해군 대신 어린 영창대군을 후계자로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는 조정의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결국 1608년 선조가 승하하자 정권을 장악한 대북 세력의 지원을 받아 광해군은 제15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즉위 과정에서 이미 피바람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광해군 즉위 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란으로 황폐해진 조선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양전 사업을 통해 토지를 정리하고 세제 개혁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동법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공납의 폐단을 줄이고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무너진 궁궐을 복구하고 외교 문서를 정비하며 국가 기강을 재건했습니다. 전란으로 파괴된 의약농업 기술을 회복시키고 군사 제도 또한 정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광해군은 유능한 개혁 군주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광해군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대외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은 명나라와 후금이 패권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와 오랜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이미명은 쇠퇴하고 있었고 후금은 급격히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명나라의 원군을 보내 의리를 지키는 한편 후금과는 은밀히 화친을 맺어 조선을 직접 침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중립외교라 불린 이 정책은 조선을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했으나 사대 의리를 중시하는 사림들에게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후일 그가 반정으로 몰락하는 데에는 이러한 대외 정책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광해군의 정치는 한편으로는 치밀하고 능숙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비린내가 짙었습니다. 그는 즉위 직후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영창대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했습니다. 이는 페모살제회의 무샤디라 불리며 군주의 도리를 저버린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대북 세력은 권세를 남용하며 정적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서인과 남인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광해군은 점차 고립된 권력자가 되어갔습니다.
민생 개혁과 외교적 현실주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선택들은 그의 통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1623년 마침내 서인과 남인 세력은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인조반정입니다. 반정군은 한양으로 진격했고 대북 세력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광해군은 거의 저항하지 못한 채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왕으로 즉위한 지 1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외교적 현실주의, 전후복구 정책, 민생 개혁에도 불구하고 권력 기반이 협소하고 지나친 정적 숙청으로 민심을 잃은 결과였습니다. 폐위된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곧 제주도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며 한때 왕이었던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는 쓸쓸함과 고독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다시 왕위에 오를 기회를 얻지 못했고 1641년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해군은 죽어서도 왕릉에 묻히지 못하고 처음에는 인근의 초라한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훗날 인조의 명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의 숭릉이라는 이름으로 이장되었지만 그가 받은 대우는 여전히 폐위된 군주답게 쓸쓸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두 얼굴의 군주로 평가합니다. 민생 개혁과 외교적 현실주의로 능력을 보여주었으나 정적 숙청과 폐모살제의 정치적 오점은 그를 끝내 폐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광해군, 그는 분명 조선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군주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전란의 영웅이자 동시에 폐위된 군주,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